자, 앞서 들으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단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게 특검이 구형했던 10년에서 딱 절반 정도거든요. 일단 먼저 이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형사재판 중에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 1심 재판이었기 때문에 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예. 사실상 좀 예측이 가능했던 바대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에 적법하게 수사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 예. 공수처에서 청구하고 이에 따라서 발부된 이 체포영장 같은 부분이 적법했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언급됐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은 다른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번 재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받은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기본적으로 받았던 이 혐의들 가운데 외신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 유죄로서 인정이 되었고, 다만 당초 검찰의 구형은 10년이었지만 이에 절반 정도에 미치는 선고형이 내려졌는데,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보통 검찰의 구형보다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선에서 선고 형량이 결정되는 만큼 예. 이런 부분이 감안된 결정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재판부가 이제 양형 이유를 말할 때 죄질이 불량한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반성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표현이 좀 상당히 강해 보였는데 형량은 이제 5년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이 간극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판부에서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그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절차적인 부분을 위배하고 결국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끼쳤다는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꼬집고 경고했습니다. 이 양형의 사유를 밝히는 부분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났는데, 죄질이 불량한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읽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이 재판부에서도 지금 이 일련의 과정,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들, 특히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서 이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어서 사실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고 봅니다. 당초 구형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 방해 부분이 가장 좀 더 높은 형량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구형 자체도 좀 높게 선고가 되었었다. 구형 자체가 좀 높게 책정이 됐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예. 이 죄목별로 이 선고의 어떤 그 형량이 나뉘어서 지금 이번에 선고가 된 것은 아니지만 5년 정도라고 한다면, 특히 다른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여 같은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도가 다른 죄목보다는 낮다는 점이 좀 감안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이 5년은 체포영장 집행에 저지한 부분이 좀 주된 혐의로서 인정된 형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아직까지는 1심 선고 결과이기 때문에 네. 특검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항소와 상고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이 형량은 다소 조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이 이제 혐의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쟁점별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뭐니 해도 이제 본류죠. 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인데, 일단 체포영장, 오늘 사건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였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권도 문제고 영장 절차도 위법이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법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했고 영장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오늘 판단의 핵심 근거 뭐라고 보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재판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이 되느냐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차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고요. 예. 특히 이 영장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느냐, 그 관할과 관련된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네.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가장 주된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관련해서
공수처는 일단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고 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명백한 이상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인지한 내란 사건 역시도 연계된 사건 내지는 관련 사건으로서 수사할 권한이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시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에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곳에 머물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관할의 위반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발부된 이 영장에 대해서 이 영장을 따르지 않고 무력을 사용해서 이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며 직권남용죄의 행사에 해당한다라고 명백하게 정리함으로써 예.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은 이번 재판뿐만 아니라 내란죄의 형사재판이나 다른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증거를 활용할 수 없다라는 논거를 펴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에서 공수권의 수사권이 있음을 확인한 건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안상 불가피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이 판단의 핵심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자체의 불법성에 대한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해당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라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인 요건을 흠결했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요. 절차적인 요건 흠결에서 나아가서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느냐가 오늘 재판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네. 재판부의 판단은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 통지를 한 것은 다른 국무위원들,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지배한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워낙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반박 논리를 폈지만 지금 그때의 상황을 보자면 모든 위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재판부에서는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무회의라는 것의 성격을 감안할 때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방식이라던가 실제로 국무회의를 어떻게 개최할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국무위원들은 도착을 했고 이미 예. 의결권이 충족되었을 때 국무회의를 개최한 부분까지 이런 부분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가 덧붙여지긴 했는데 예.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 통지가 된 부분은 불법성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예. 자, 잠시 방금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과 김건희 최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조금 전 본회의 처리 장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서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방금 보신 대로 2차 종합특검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의혹 같은 17개 수사 대상이 된 것인데 일단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이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이 무엇인지 변호사께서 잠시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특검의 이 기한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사를 특검에서 진행을 했는데 아직 다 마치지 못한 쟁점들이 다수 남아 있었습니다. 네. 이 수사가 뭐 미진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아직까지 종료를 시키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시 경찰에 넘어가서 국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2차 특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모든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검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특검을 하자라는 것까지만 확인이 된 것이지 어떤 인적 구성을 가질 것이며 특히 이 특검이 다룰 수 있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 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정립이 좀 중요한 상황일 것 같고 네. 결국 그렇다면 지금 경찰로 넘어간 부분이 다시 새로운 2차 특검으로 넘어와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사 기간이 어떻게든 170일, 최장 17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최장으로 이렇게 점점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특검도 마찬가지로 뭐 한 차례 연장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170일이라고 한다면은 장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을 진행을 하다가 인지한 다른 사건들로까지 계속해서 수사 범위가 넘어가면서 사실상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드린 대로 2차 종합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저희가 잠시 짚어드렸고요.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관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선포전 아까 저희가 이제 각자 쟁점별로 하나 짚어봤는데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법원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선 나중에 만든 문서가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하는 의문도 있을 텐데 법적으로 어떤 지점이 좀 결정적이었습니까, 이게? 그렇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하는 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어떤 서명도 받고 예. 이 문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문서, 그러니까 절차적인 요건을 흠결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절차적인 흠결을 인지하고 그 이후에 강희구 부속실장과 더불어서 예. 이전에 그러니까 12월 3일에 이런 문서를 만들었던 것처럼 사후에 그런 문서를 만들고 대통령이 거기에 서명을 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예.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불법성이 있다, 허위 공문서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에 작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작성했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 전에 작성한 것처럼 날짜를 만들고 거기에 서명을 한 것은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행사한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아서 그 부분이 일부 이제 무죄로서 판단을 받은 것인데요. 이것을 만들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서랍 속에 넣어서 보관되어 있던 것이고 이후에 파쇄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문서가 행사되거나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혐의가 없다라고 인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유죄 취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후에 이런 부분을 손상한 것도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손상한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유죄로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오늘 형량을 5년으로 정리한 배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같은 부분 역시도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은 하지만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담의 정도가 다소 낮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나 강혜구 전 부속실장이 보다 좀 더 주소적으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재판부에서는 본 것 같고요. 유죄의 취지로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대통령 기록물을 송비한 부분이 인정은 되지만 형량에 있어서는 가담의 정도가 다소 낮은 부분이 충분히 양형으로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네. 다만 그런 부분이 감안은 되었다고 해도 유죄 취지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게 재판부에서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이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이걸 지시한 부분은 법원이 이제 위법 행위를 시키는 교사로 판단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교사로 인정이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지시나 관여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김성훈 당시 경호처장에 대해서 이 비화폰의 어떤 정보를 삭제를 지시하고 결국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김성훈 차장에게 직권남용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비화폰과 관련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법률 등을 근거로 해서 삭제를 지시한 그런 정황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김성훈 경호처장이 당연히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까지가 또 확연이 되었고요. 예. 그에 나아가서 그렇다면은 김성훈 차장은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재판부에서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을 교사했다라는 혐의가 인정이 된 것인데요. 이 교사 정도가 인정이 되려면 단순히 무기는 한 것에서 나아가서 적어도 이런 행동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사실을 보고를 받았을 때 승인을 했다거나 정도의 역할에 관여도가 있을 때 이 교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재판부에서는 관련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이런 비화폰과 관련된 정보 삭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윤 전 대통령 측 선고 직후에 변호인들이 나와서 강력한 유감 또한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에 따라 판단했다. 당연히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1심 판결 구도를 봤을 때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보실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어디까지나 1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다시 다른 사실관계들이 추가된다거나 새로운 논리가 등장을 한다면 예.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이제 판결문을 보더라도 재판부에서 상당 부분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는데요. 한 1시간 정도 낭독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사실 내란죄 형사재판보다는 비교적 쟁점들이 좀 더 간명한 사건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쟁점별로 사안별로 굉장히 상세하게 이 판결 이유를 설시했다고 저는 보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무죄 취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 완전히 이 사안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재판부의 이 논리를 깰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제시하지 않는 한 형량에 있어서는 좀 더 감형이 될 여지는 있겠지만 이 유무죄 자체가 바뀌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항소하고 상고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측면이라던가 이 체포영장이 적법했다라고 판단된 부분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지금 전 변호인단이 논리거로 삼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가 무리했다, 공수처가 수사권 없었다라는 부분의 논리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1심 판결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뼈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재판들과 어떻게 이제 연결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오늘 재판이 어떤 계엄 사태의 본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전초전이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리나 어떤 사실관계 측면에서 이번 판단이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이랄까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본류가 되는 재판이라고 한다면 단연 내란죄 형사재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선고는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필두로 해서 사실상 그 쟁점보다는 좀 더 간편한, 좀 더 그 형량이 낮은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재판이었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선고되는 그런 재판 결과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재판부에서 양형 이유 등을 설시하면서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엄중하게 경고한 지점은 다른 재판에서도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오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자체가 어떤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지를 언급하거나 주된 쟁점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일부 인원에 대해서 소집 통보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고 국무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면 비상계엄 자체가 절차적인 요건을 흠결한 것이다라는 부분은 탄핵 심판에 연달아서 다시 한번 그 불법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내란죄 형사재판에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또한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부분이 불법성이 있다라고 확인한 부분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들고 있는 논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었다라는 부분과 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가 좀 힘을 잃을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다른 재판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5년이 선고가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형이 나올지는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볼 측면이 있고요. 예. 사실상 내란죄에서 사형이 구형된 상황이어서 네. 내란죄의 법정형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결국 다음 달에 이제 선고가 있을 내란죄가 어떤 형량을 받느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오늘이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사실상 이 형량에 있어서 어떤 주고받음이 있다거나 주되게 쟁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류가 되는 재판은 내란죄의 형사재판인데 내란죄의 형사재판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비상계엄 전후 과정에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부분이나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건 좀 행위의 양태나 태양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을 보자면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앞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동일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적어도 이 사후에 이런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본 측면, 행사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것을 손상한 부분이 대통령 기록물을 손상한 것이다라고 인정된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의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선고 결과에도 좀 어떤 선고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가늠자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가 오늘 있었죠. 이번이 3번째였는데 앞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 선고에 출석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을 한 것 보통 어떤 메시나 전략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야기할 그럴 기회가 주어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앞서 생중계되는 영상을 보였지만 이 선고날, 특히 형사재판의 선고날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이 판결문을 낭독하고 이 선고 결과를 고지함으로써 곧바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 그러니까 사실상 피고인이 발언 기회를 얻을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한 것은 다른 재판들도 연달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판부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나 이 출석을 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라던가 지금 법리상으로도 내가 지금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있다. 법리로서 앞으로도 다투겠다라는 의지를 특히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원칙은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출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재판은 사실상 생중계가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국민들이 그 재판의 설시 이유라던가 이 선고 결과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그 이후에 선고 이유를 이제 언급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상생하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 양형에 관련된 이유까지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판부의 고심 역시도 함께 느껴졌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다음 달 19일 1심 결론이 납니다. 이때도 선고 모습이 생중계가 될지
좀 생중계 됨으로써 야기되는 뭐 영향이라든지 뭐 있을까요? 생중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재판 역시도 생중계가 인정이 되었고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이미 이 재판이 생중계가 허용되었다는 건 재판부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 선고 결과를 생중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에 좀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특히 뭐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거나 뭐 군사와 관련된 기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재판 공개가, 특히 선고 결과 결계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내용이 모두 공개가 되었고요. 이 내란죄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군사상 기밀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서는 판결문을 낭독을 한다면 공개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재판이 생중계가 허용된 이상 다른 재판들도 별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다음 달 19일에 있을 내란죄 형사재판 역시도 생중계가 됨으로써 1심 선고 결과를 모든 국민들이 동시에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1호 사건이 뭐 어떤 게 될 것인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이 체포방해 사건이 전담 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되겠다라는 그 법안까지는 통과가 되었는데 네네. 아직 구체적으로 구성이라던가 재판부를 두겠다라는 것 외에 좀 더 다듬어질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고 실제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 항소심 같은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면 위헌 심판 같은 것을 신청할 가능성이 또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헌과 관련된 부분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재판부의 구성 같은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무작위 배당이 원칙입니다. 예. 일종의 뽑기처럼 어떤 재판부가 내 사건을 담당할지는 무작위 배당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도 여러 차례 좀 더 수정을 거친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인력을 구성할 것인지, 어떤 인원의 인력 풀을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다듬어질 측면이 있고, 아마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항소심을 이어가게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 형식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만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등 그리고 헌법 소원 등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많이 바뀌게 된다면 유불리를 굳이 항소를 했을 때 유불리를 따져보자면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조건 항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번 체포영장 집행 저지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외신 공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든 어디든 항소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논거를 확인하고 뭔가 이 상황을 전면적으로 뒤집기 위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이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서 항소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논거를 발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이다. 변호인단들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 법원의 판단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앞서 대담 중에 송출되는 영상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네. 진행에 매끄럽지 못했던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